고맙습니다. 서방세계라는 말부터 시작하는데요. 18쪽 보도록 할게요. 서준영이 다 풀었어? 그 과제는 다 했니? 훌륭합니다. 넌 어디서 약을 팔아 뭘 다 해? 이게 어떻게 다 한 거예요? 뭐야? 네가 안 한 과제지. 29번부터 안 되어 있는데요. 아, 문법이라 안 했구나. 잘했어요. 아, 그건 괜찮아요. 잘했어요. 아, 뭔 얘기를 했지? 고전소설 보고 계시죠? 18쪽이고요. 모르는 어휘가 좀 있었을 텐데 어차피 소설은 인물이 등장하고 그 인물의 심리를 읽어주면 됩니다. 상황까지 읽으면 더 좋고요. 첫 줄 보시면 이곳은 서방세계라. 여기서부터 막혀요, 사실. 서방세계라. 여러분들 서방세계가 뭔 뜻입니까? 어디를 말해요? 직역하면 서쪽 방향의 세계인데 물론 그걸 의미하지는 않을 거고 진짜 핫플레이스 뭐라고? 왜 한 글자로 말해? 뭔 소리야 지금? 서방세계가 무슨 뜻이 어디냐고? 자, 됐고요. 불교에서 사용한 용어고요. 우리 제망매가라는 작품 배운 적 있었던가? 미타찰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예. 자, 도교관에서, 도교라는 종교에서 천국을 하늘 위의 세계, 거기에 옥황상제도 있고 신선도 있고 할 거예요. 선녀도 있고요. 이게 도교적 세계관이라면 부처, 보살, 이런 존자, 이런 불교의 신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서방세계입니다. 예,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초월적 세계가 바로 서방세계예요. 알아두세요. 서방세계는 이 작품뿐만 아니라 그 당시 때 그냥 거의 기본으로 깔리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볼까요? 자, 이곳은 서방세계인데 속객이 어찌 오셨나이까? 자, 서방세계가 속세가 아님을 벌써 암시하죠. 누군가 왔는데 아이고 속세에 있는 사람이 여기 어떻게 온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 시작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이라는 사람이 여기 왜 왔는지 대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심리에 대해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저기 볼까요? 화상왈이라고 되는 데 있습니다. 위에서 6번째 줄 볼게요. 위에서 6번째 줄. 보탑존자는 금강청불대사라. 인간 육신으로 이곳을 들어왔으니 정성을 가히 알지라. 인간 주제에 여기까지 오다니 제법이야. 그대 정성을 신령히 감동함이나. 감동했는데 마음이 부정하면 대사를 보지 못할지라. 물러가 7일 재개 후에 대사를 보소서. 자, 7일 뒤에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의가 뭐라고 말하는지 볼래요?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봐봐. 소자 무병광해를 주유하여 천신만고하여 왔사건을 어찌 물러가 7일 머물리까? 자, 무슨 소리야? 7일 동안 기다릴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어렵게 왔는데 7일 동안 기다릴 여유가 없다. 계속 가볼게요. 바라건대 스님은 살피사 일각이 삼추.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일각이 삼추 같다는 번역해 준 버전이고요. 정확한 용어로는 일각여삼추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관용구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일각이 힌트 시간이에요. 이거 몇 분이게? 분이야 분. 몇 분이게? 60분? 아니에요. 1시간 아니에요. 자, 힌트를 주면 이 일각은요. 영어로 바꾸면 쿼터라는 뜻입니다. 쿼터. 15분이에요. 이게 15분. 물론 진짜 15분을 잰다기보다는 짧은 시간이라고 보통 씁니다. 일각을 다툴지라도 이런 식으로 말해요.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우리가 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는 같을 여자입니다. 그리고 삼추는 3번의 가을 3년을 의미합니다. 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릴 수가 없다. 나는 아주 짧은 시간 15분도 지금 3년같이 느껴져. 나 지금 너무 급해라는 얘기로 사용한 것이지요. 물론 급해라는 의도로 쓸 수도 있고요. 지루하다라는 의도로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다급해서 짧은 시간도 길게 느껴지는 정도로 다급하다 정도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화상대사 볼래요? 내려와서 두 줄 내려오시면
화상이 이렇게 말해요. 이곳을 한번 보면 삼재팔란이 소멸되니 귀객의 자, 이 말이 힌트예요. 효성이. 자, 이 사람이 성이 아예 작품 제목이고 주인공이겠지. 얘가 여기 왜 왔겠어요? 자, 효성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뭔가 힌트가 잡혀요. 뭔가 효도하려고 왔나 봐요. 자, 효성이 창천에 차무친다. 창천 넓은 높은 하늘이에요. 여기 사무친대요. 자길 아까 살짝 언급했었죠. 어제 존자가 분부하셨는데 명일 내일인데 사실상 언제야? 어제 말한 내일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이죠. 오늘이죠. 사실상 오늘 유시에 안평구 왕장 내게 올 것이니 오는 즉시 아래라 하시더니 아 생각해보니까 너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처음부터 알려주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자, 밑으로 내려서 A로 묶인 부분 와봐요. A 묶음. 이 약이 일령준이 바삐 돌아가 모환을 구하라. 예, 완벽하게 상황이 나왔습니다. 성희가 여기 온 이유는 엄마를 구하려는 약을 얻으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읽었으면 다 끝났습니다. 다만 중력 부분 줄거리 보면 형이 뺏어가고 눈을 멀게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문제로 넘어갑시다. 문제에서 설명드릴게요. 16번 볼게요. 16번 답 3번이요. 아까 읽어드렸어요. 존자가 말했어요. 화상한테 미리 그 안평구 왕자 올 테니까 나한테 바로 알려줘 라고 한 거니까 3번은 그대로 나오죠. 다른 거 헷갈린 거 있었나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17번은 역시 답이 3번입니다. 이거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요. 선지 3번 봐봐요. 존자는 성유에게 전세 묘일 성신과 혐이 있더니 와 어렵다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전세는요. 전의 세상. 전생이에요. 전생. 그리고 묘일 성신과 성신 형이에요. 형. 혐의가 있다. 혐오스러운 마음이 있다. 아까 옛날에도 둘이 친한 게 아니었어요. 전생에서도. 근데 이번에 형제가 됐네요. 3번 무난하게 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악연이라고 봐야겠죠. 악연. 충분히 악연이죠. 18번이 제일 좋았어요. 4번입니다. 이게 피리 부는 재능이 탁월함을 알려준다. 아이 뭔 소리야. 그만큼 상황이 지금 비통해서 애처로운 마음, 애상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 피리를 사용한 거지. 나 피리 잘 불죠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4번 골라주셔도 되고요. 아 미안 이거 19번에 오타 있었는데 눈치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뭐라고? 종자요? 종자? 선지 3번에 존자라고 잘 써있는데요? 이 새끼가 아까 같이 읽었구만. 지금 존자 아까 걔 화상한테 미리 말하더니 그 보탑존자 아이 안 읽었구만 이것들. 야 19번에 보기 봐봐. 그래 불교설을 근원을 하고 있는 적성이전은 소설로 형서오디가 뭡니까? 다들 어떻게 읽은 거예요? 푼 거 맞지? 잠깐만 풀었죠 여러분들? 절만 15분 쌩쌩하게 놓은 거 아니지? 형성되는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형성오디는이 아니라 형성되는 과정에서 뭐하는 수제라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답 3번입니다. 예, 존자가 성이 만나지 않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약 쿨하게 넘겨줬습니다. 3번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 책에서 이제 독서 지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인문지문 연달아 2개 훈련할 거예요. 요거 풀고 추가 프린트 풀 건데 여기 봐봐요. 나도 졸리다 이제. 스승의 날이구만. 아니 내일 그래서 학원 휴원한대요. 참 내일 클리닉 오시는 분 없죠? 뭐를? 내일 스승의 날이라고 오수병이 그거 핑계로 쉬겠대요. 어차피 난 쉬는 날이라서 별 의미가 없는데. 파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가요. 뭐 되게 디테일하게 하시네요. 누가 말해줬어요? 민수가 아유 이게 하여튼 이게 생긴 것처럼 입이 싸다니까 그 할아버지. 민수가 자꾸 나랑 동갑인 척 코스프레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민수는 나보다 10살이 넘게 차이 납니다. 민수는 나보다 12살, 11살, 몇 살 형이지 하여튼 세기도 힘들어요. 10살, 11살 형이다. 그렇게 보이죠? 민수랑은. 더 차이 나 보이죠?
클럽이라고 아세요? 클럽?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면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종민아 대학교 가면 클럽 갈 것 같지 않아? 근데 궁금해서 한번 친구들이 가자가면 못 이긴 척하고 갈 거잖아. 보통 그렇게 보통 그렇게 가요. 그래서 가는데 이 클럽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고 지금 홍대 가서 홍대 클럽 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입밴 당해요. 근데 사유가 뭘까? 사유가 이거요? 차림새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거 끌고 못 가요, 사실은. 그러면 내가 예쁘게 하고 가면 될까? 그래도 안 돼요. 왜요라고 하면 클럽을 가는 목표가 이성 친구와의 교우를 확장하기 위해 가는 거 아닙니까? 뭐 가끔 저는 춤추러 왔어야 하는데 그건 집에서 혼자 춰도 돼요. 방문 잠그고. 굳이 가는 건 이제 이성 친구와의 교우 확장을 위해 가는데 입구 쪽에서 마동석이 서 있어요. 마동석 아저씨 2-3명 정도 서 있어요. 양복 입고. 이 아저씨들이 이제 들어가지 말라고 해. 그럼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 그거야. 자, 오수병 씨도 이성 친구 교우 확장을 하고 싶다 쳐봐. 그래서 홍대에 가요. 아이 내가 들어갈 거야 하면서 막 입장료 2배로 줄게 해도 못 넣어요. 이유는 오수병이 거기서 이러고 있으면 가고 싶은 사람도 가기 싫어져요. 뭐 여기 뭐야 하면서 막 쟤랑 친구하고 싶지 않아 이럴 거예요. 근데 그건 오수병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대학생분들과 친구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 입구에 있는 마동석 아저씨가 뭐 하는 일이냐면 이 나이대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대를 맞춰준다는 게 비슷한 나이대에 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맞추냐?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클럽마다 여기는 몇 살까지 가는데 여기는 몇 살부터 몇 살 가는데 이렇게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이가 안 맞으면 오지 마세요라고 이제 해서 저기 가서 노세요가 알려줘요.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암묵적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는 사람이랑 같이 가면 됩니다. 20대가 많이 가는 아니 뭐 거기까지 알 필요 없고 대전이 여기서 제일 가깝잖아요. 대전이 나름 유흥의 도시고 대전에 여기서 제일 그나마 가까운 대학교가 충남대 아닙니까? 충남대가 유성에 있죠. 유성이 이게 제가 대전 사람에서 좀 더 아는데 이 유성이 전국에서 유명한 유흥의 도시예요. 다양한 놀거리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클럽들도 있어요. 정확히는 좀 나이트 클럽이라고 하는데 뉴스라는 나이트 클럽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저는 못 가요. 거기는 이제 20대 중반까지 정도까지 가요. 20대 초반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20대 때 고향 내려가서 친구들하고 이제 클럽 갈 때 어디 가냐면 얘들이 세븐을 가면 된대요. 그 옆에 한 차로 5분 거리로 세븐이라는 나이트 클럽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20대 후반이 많이 간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있어요. 자, 이제 30대가 되니까 이제 거기 세븐에서 안 받아줘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 30대 중반까지 가는 옆에 호박이라는 나이트가 있어요. 호박 나이트. 이름이 조금씩 컨츄해지죠. 진짜예요? 예, 싫어한대요. 진짜 이름이에요? 예, 진짜 다 나이트 다 유명한 대전에서 아니 웬만한 어른은 다 알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민수가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나 같은 40대는 어디 갈 건데 하면 그 호박 나이트 옆에 한국관이라고 있어요. 한국관. 한국관. 거기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암리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친구랑 30살이 된 날이었어요. 대전 어디서 이제 술을 먹고 있었는데 고향 친구랑 이 친구가 야 우리도 이제 30살 됐으니까 우리 한국관 한번 가보자. 30대 후반 많이 가는데 그래서 야 형들 어떻게 노는지 궁금하다. 돈 많은 형들 하면서 이제 그래 거기 가서 놀까 해서 이제 그날은 이제 한국관을 가보자 했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이제 한국관을 갔어요. 예, 입구 쪽에 마동석 아저씨 계세요. 근데 이 아저씨가 딱 바로 막더라고요. 이게 젊은 친구가 노는데 아니야. 이거 저기 뉴스 가요. 여기 어른들 오는데요. 딱 이러더라고. 막더라고. 내 친구만. 나는 안 막더라고. 그래서 저 친구인데요. 저도 막아주세요. 하면서 했더니 들어오시라고. 오셨습니까? 처음 왔는데. 그래서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하면 안 된다. 그런 데는 이제 민수가 가서 노는 데다. 우리 수병이는 어떻게 될까요? 수병이는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춤을 출 수 있는 나이가 넘어선 셈이죠. 오수병 원장님은 재활센터 이런 데 가는 게 맞습니다. 철봉하고 하면서
아니면 이제 과수원에서 나무 털고 막 이런 게 좀 더 이제 어울리시는 나이가 되신 거죠. 마지막 지문은 이 독서 지문인데 인문 지문입니다.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인문 철학 지문이고요. 철학 지문은 계속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 요거 보세요. 철학 지문은 논제가 제시돼요. 논제. 근데 이 논제에 대한 답. 그러니까 무언가 문제. 아까 우리가 풀었던 첫 번째 풀었던 과학 지문은 논제라고 하면 좀 그렇고 문제가 뭐였죠? 미션이? 뿌리에 있는 물이 어떻게 위로 올라갈까요? 그게 바로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이 있었나? 님들 답이 있었나요? 아까 그거? 뿌리에 있는 물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왜 그럴까요? 하는데 답이 있어? 있지. 장력 메커니즘 그리고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답이 있어요. 자, 근데 철학 논제들은 처음부터 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주제들이 그거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착함이란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 나쁜 행동은 언제 비난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논제에 대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럼 뭐만 있을까요? 의견만 있어요. 의견. 저는 이거를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논제에는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입장이 있고요. 자, 우리가 푸는 문제에 입장이 한 명만 있을 수 있냐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공정성이 훼손된 글이라서 우리 시험지에 안 올라와요. 최소한 2명의 입장은 있어요. 최소한. 많으면 6, 7명도 있어요. 환장해요. 근데 오늘은 2개짜리만 갖고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 읽어야 될까요? 입장에 대한 각각의 각 다른 입장의 차이를 읽어주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글은 어려운 이유가 2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 이걸 오픈을 안 해요. 논제를 처음에 오픈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읽으면서 눈치채야 돼요. 아, 얘들 이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2번째 입장이 잘 안 보여요. 숨겨져 있어요. 이 글을 읽을 시간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되냐? 논제가 무엇인지, 지금 무엇에 대한 입장이 갈린 건지, 그리고 갈린 2명은 누구인지를 찾아주면 성공적으로 읽은 겁니다. 근데 그냥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못 풀어요. 자, 요 2개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어차피 논제가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멍미하면서 읽으면 돼요. 자, 해보세요. 시간이 남으면 문제 풀고 있어도 됩니다. 근데 읽을 시간만 줄게요.
읽고 시간 남은 사람은 하나 풀어봐요. 다 읽으셨네요. 오케이. 누굴까요? 일단 논제는 뭘까요? 숨겨진 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랑 누가 싸우고 있는 걸까요? 1문단에 나온 존재는 이렇게 써 있어요. 도덕적 문제를 다루는 철학자의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못 찾으신 분은 1문단 다시 봐봐요. 1문단 세 번째 줄 보세요. 1문단 세 번째 줄. 도덕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자들. 예, 동그라미 치세요. 얘가 일단 나옵니다. 도덕적 문제를 다루는 철학자. 도덕적 평가가 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대요. 왜냐면 그러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운에 따른 도덕적 평가가 불공평하다라고 이 도덕 문제를 다루는 철학자들이 생각한대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 문단에는 기억이 나옵니다. 어떤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얘 뭐라고 해요? 실제로 일어난다. 운이 존재해서 이런 불공평한 도덕적 평가가 실제로 벌어진다라고 얘기하죠. 자, 물어볼게요. 누굽니까? 원종빈이 이거 누구야? 둘만 아니라 한 명 더 입장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잘했어요. 잘했어. 글쓴이에요. 이 후반 부분에 자기의 주장을 하는 사람은 바로 글쓴이였습니다. 요즘엔 잘 안 나와요, 이 글쓴이가. 왜냐면 이렇게 되면 설명문이 아니라 논설문이 되거든요. 요즘엔 논설문이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 설명문이에요. 가끔 나와, 근데. 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인문지문 구조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자, 글쓴이는 뭐라고 말하나요? 운은 뭐라고 써있는지 쭉 봐봐요.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이요. 하지만, 찾으셨나요? 밑에서 두 번째 문단.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고 운은 존재하지 않는다. 운이라는 거는 없다라고 처음부터 설정해 버린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요. 자, 논제가 뭡니까? 운은 존재하는가? 도덕적 운이란 존재하는가? 이게 바로 논제였어요. 숨겨진 논제. 그거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거지요. 됐을까요? 자, 운은 존재한다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운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글쓴이는 각각 이게 왜 존재하지 않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괜찮을까요? 조금 보고 갈까요? 태생적 운은 존재한다고 본 거 뭐예요? 태생적, 태어났을 때부터 생성되어 있는, 즉 선천적인 성품이라는 게 있대요. 이건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즉 운이에요. 이 지문에서 운은 통제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태어난 이 성품은 타고난 거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없어. 운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넌 성격이 원래 선천적으로 조금 더러우니까 나쁜 짓을 해서 넌 나쁜 놈이야 하면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적 운. 힘들고 무슨 상황이 나왔죠? 예, 풍족한 사람은 안 하는데 풍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근데 이 상황은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운으로 들어가고 이거에 따라 평가가 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얘기한 거고요. 자, 결과적 운은 어떤 행위가 발생시킨 결과에 따라서 그 행위가 괜찮은지 나쁜지를 가르는데 역시 이것도 불공평하다는 거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 일어나는 거다. 문제점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글쓴이는 뭐라고 말한 거야? 다 운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자, 봐봐. 맨 마지막 문단이요. 맨 마지막 문단. 아이고, 문단을 좀 잘못 나왔다. 미안하다. 자, 그래도 문단 나눈 교시로 자,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맨 마지막 줄 여주면 된다. 찾으셨나요? 여주면 된다. 우선 행위는 성품과 별개의 것이므로 태생적 운의 존재 부정. 체크하셨나요? 왜? 행위랑 성품이랑 상관없어. 성격이랑 도덕적 행동이랑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운이 아니니까 평가해도 돼라는 얘기예요.
계속 읽을게요. 또한 나쁜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폄하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해 상황적 운도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나쁜 상황이 있다고 해서 나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따로 있는 거다. 평가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운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하는 거는 뭐래요? 자, 이렇게 써 있네요. 똑같이 비난받아야 된다. 예, 결과랑 상관없이 똑같이 비난받아야 된다. 운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공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였고요. 20번 문제 답 볼게요. 답 5번입니다. 둘 다 동의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첫 번째 있었던 도덕 문제를 다룬 철학자들 누구예요? 얘들이에요. 얘들 모두 다. 얘들은요. 이걸 동의해요. 그래서 지금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말하는 거야. 존재한다 그래서 불공평하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답 5번이었고요. 21번 제일 쉬웠어요. 세상에서. 1번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거든요. 강제나 무지에 한정해서 미안하다. 풀 시간 안 줬지? 21번 같이 볼까요? 니은의 관점 봐봐요. 니은은 무슨 관점이야? 강제, 두 번째 줄 봐봐. 니은 밑줄의 두 번째 줄. 강제, 무지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서만 국한되어야 된대요. 뭐가? 맨 처음 주어 봐봐.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것은. 강제나 무지만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 두 개 말고는 모두 도덕적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21번 문제 볼래요? 문제 뭐라 써 있어요? 도덕적 평가 대상을 고르래요. 즉 강제나 무지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입니다. 엄청 쉬워요. 기억 볼래요? 강제야 무지야? 기억? 둘 다 아니죠. 뭘 강제? 둘 다 아니죠. 그러니까 기억은 평가 대상이에요. 기억 답이고요. 자, 니은 강제 무지 뭐예요? 강제죠. 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디귿 강제 무지. 무지. 애가 글을 모른대요. 아니 됐어. 모르면 어쩔 수 없지. 리을 읽어봐요. 신념. 종교적 신념. 이거는 강제 무지가 아니죠. 그러면 평가 대상이죠. 답이 1번이 나오게 됩니다. 22번, 23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너 시험 안 봤지, 참. 네, 채점 좀 해주세요. 도저히 할 시간이 없어갖고 미안합니다. 일단 이거 설명해드리고. 아직 다 못 풀었잖아요. 얼른 풀어봐요. 뭘 그걸 상의하고 있어요? 뭐. 아니 문제를 푸세요. 문제 다 풀었어요? 그건 이따 내가 다 풀어주면 채점만 해달라고. 내가 혼자 채점하려니까 죽을 것 같아서 좀 도와달라고. 알바 시킨 거야 지금. 네, 그게 부끄러우시면 공부를 해오시죠. 네, 공부를 해오시면 됩니다. 이 점수 따위는 사실 부끄러움 축에도 못 듭니다. 진짜 부끄러운 거는요. 내가 솔직히 말할까요? 대학교, 수입 이런 것들입니다. 그건 정말로 잘 보이거든요. 예, 열심히 하세요. 그걸 단어 좀 외우라고 이 자식아. 작은 거에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큰 거에 부끄러워하시면 됩니다. 히히 저기 게임 시켰지롱. 젤다의 전설 신작이 나왔다고. 왕눈이라고. 왕국의 눈물이라고. 티어스 오브 킹덤이라고. 79,800원인데 매진돼갖고 에이씨 7월 저기 다음 주에 온대. 게임이요 게임. 젤다의 전설이라고.
빨리 하자. 스위치 게임이에요. 빨리 하러 가고 싶군요.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 마침 딱 엔딩을 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잘 됐어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갈 수 있겠군요. 허허허. 아니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하던 게임이 끝나가니 다음 게임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 놀거리가 있으니까요. 마치 음료수를 다 먹었는데 아쉬워했는데 옆에 한 통이 더 있으면 기분이 좋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 배가 고픈 거야. 그 게임에서. 옥토패스 트래블러 하고 있었거든. 저는 게임했어요. 고3 수능 전날까지. 네. 네, 루틴이 있어요. 저만의. 일요일 날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날은 아니고 전주지. 그래서 저는 일요일마다 일주일치 목표량을 다 채웠으면 일요일은 비워놨어요. 원래 계획표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빡빡하게 계획표를 채웠어요. 전 과목 아주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뭐 국어 문제지, 뭐 1일차 이렇게 정확히 써놨어요. 그걸 하고 자야 돼요. 그날. 수학 문제집 같은 건 페이지까지 다 써놨어요. 22페이지에 4번 문제부터 28페이지 몇 번 문제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걸 다 그날 하루치를 다 색칠을 칠하면 자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아주 빡빡하게 세운 거라서 그걸 다 지키는 건 솔직히 좀 버거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요일을 그래서 무조건 비워놨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그 토요일까지 계획을 다 채우면 나머지는 나의 자유시간으로 뭐 PC방을 가도 술을 먹든 뭐. 그래서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못 갔는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공부가 익숙해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공부 시간이 줄어들어요. 잘 안 틀리거든.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줄어드니까 빨리 끝내요. 시간이 남아. 그러니까 일요일 날마다 PC방 갔죠. 그래서 그때 했던 게임이 마구마구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알아요? 예, 야구 게임인데요. 제가 그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시기가 2005년인가 시작했었어요. 그 게임을. 그리고 제가 2006년에 수능을 봤거든요. 그 게임을 고2 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해도 되나요 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본인이 관리를 가능하다면. 그 약속을 지킬 자신이 있다면. 참고로 그 게임 제가 지역 예선 결승까지 갔었어요. 이거 몇 번 자랑했어요. 결승에서 졌어. 난 그날 경기가 아직도 떠올라. 연장까지 갔거든. 이 야구 게임이 야구를 아시면 알 텐데 이게 초말인데 말의 경기가 끝나요. 내가 초였어. 4대4 동점이어서 10회로 넘어갔어요. 내가 초공격이었는데 내가 2점을 먼저 냈어요. 막 대주자도 써가면서 막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참고로 이제 지금은 야구를 아예 안 보는데 옛날에는 야구 팬이어서 그리고 한화 이글스 팬이어서 나는 특이하게 좋은 선수만 쓰는 게 아니라 한화 선수로만 썼었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글스 올스타라고 해서 썼었는데 결승전에서 2000년 현대팀을 만났어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 팀이거든. 그래서 이 친구랑 결승 붙었는데 아쉽게 2점을 먼저 냈지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비가 오고 있었어요. 게임 속에서 10회 말에. 이 게임은 날씨가 4가지가 있는데 선수마다 배정받은 날씨가 있어요. 이 날씨가 일치하면 컨디션 개념이야. 능력치가 올라가요. 50%. 근데 날씨가 역순이 걸리면 50%가 깎여요. 그런 게임인데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내가 맞기만 이겨.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 투수를 이제 올릴 차례였는데 구대성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하나 이글스에. 그래서 이제 되게 내가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 선수가 내 선수 중에 가장 비싼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 그 선수를 꺼낼까? 근데 그날 컨디션이 안 맞았어요. 근데 그 권준원이라고 있어요. 2003년에 잠깐 하나 뛰었던. 이 선수는 지금 속성이 맞아요. 근데 되게 저렴한 선수야. 능력치가 높지는 않아. 기본 능력치가. 고민을 했어요. 그 찰나의 순간에. 작전 타임이 45초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구대성인가? 구대성으로 결승을 우승하는가? 아니면 컨디션에 맞는 권준원을 쓰는가? 했는데 아무래도 결승전이기 때문에 왠지 구대성으로 내 좋아하는 선수로 마무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꺼냈지. 그리고 역전 3점 홈런을 맞고 이제 쓸쓸하게 집에 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 구체 합리론자가 됐어요. 사람의 마음, 심리, 결승전이니까 왠지 상징적으로 이거 다 뭐야? 주관, 추상이잖아. 추상에 근거하니 이렇게 피해를 보는군. 나는 앞으로 이제 구체, 데이터, 합리적으로 살아야겠다고 그때 마음 먹었습니다. 경험론자가 된 거지요. 시너지가 맞는 걸로 선택해도 안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바로 가능세계 이론이고 그게 바로 재작년 수능이었어요. 나중에 풀어보자고. 22, 네. MBTI 뭐예요? 22번 볼게요. 22번 볼게요. 답은 1번입니다. 맞은 사람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답이 좀 많았냐? 그러니까 이게 근데 준영이는 맞았을 거예요. 맞았지? 준영이 맞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맞거든. 잘했다는 뜻이야? 맞추셨네? 진짜? 대박인데. 봐봐요. 이게 뭐냐? A, B 똑같이 무모한 공격을 했어요. 자, 그러면 도덕적 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글쓴이는 뭐라고 하겠어요? A, B 똑같이 비난받아야 돼. 근데 B가 상황 때문에, 결과 때문에 덜 영향받은 것 뿐이지 똑같이 잘못한 놈들이야 라고 할 거예요. 1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그냥 덜 부각된 거지 똑같은 놈들이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선지 5번이요. 결과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누구야? 기억 어떤 철학자죠? 결과적 운의 존재를 인정한다. A보다 B가 더 무모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둘 다 무모한 공격을 했는데요. 골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라는 결과 때문에 그런 운 때문에 도덕적 평가가 갈렸다. 그래서 불공평하다라고 5번이 말할 거예요. 네, 5번은 틀린 말입니다. 2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어휘는 좀 외워오세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 어휘 문제들 다 뭔지 아시죠?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온 건데 혹시 2번 골랐나요? 오늘 먼저 가야 된다고 했던가? 미안하다. 나는 잘못 알아들었어. 아까 네 카톡을 5시 40분에 온다는 줄 알았어. 그럼 오늘 지각할 이유가 없었네? 왜 늦었냐? 그냥 이 새끼야. 씨. 조심히 가요.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추가 지문 풀 건데요. 야, 너 이거 가져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거 풀 거거든. 영상 봐도 됩니다. 자, 과제 좀 잘 좀 해오세요. 어휘 좀 외우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진행하도록 할게요. 맞다, 고맙다. 아이고, 저 준영이 보내. 제가 어차피 안 봤지. 님들, 괜찮아요. 여러분들 채점 좀 해주세요. 아까 제가 시험지 줬죠. 채점 좀 빨리 해주세요. 미안해, 내가 알바 시켜서. 자, 펜으로 그냥 이거 내가 점수만 기록하고 그냥 바로 버릴 거야. 이거 찢어서 파쇄예요. 그러니까 대충 하세요. 자, 1번에 보전, 2번에 부연, 3번에 부응하다, 4번에 부산물. 답 같은 거 써주지 마세요. 채점 마세요. 5번에 부각하다, 6번에 부합하다, 7번에 부과하다, 8번에 다른 차면 기운다, 9번 눈 가리고 아웅한다, 10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대충 써도 맞았다고 해줘요. 11번 누울 자리 봐가면 빨 뻗는다. 12번 권토중래, 13번 금지 오겹, 14번 금이 환향, 15번 금목자흐. 자, 맨 위에 보시면요. 점수 칸이 있습니다. 슬래시 15라고 되어 있는데 맞은 개수 써주세요. 맞은. 12번 권토중래, 13번 금지 오겹. 금과 딴 거예요. 딴 거 제가 잘못 쓴 거예요. 15번에 금묵자흑. 자, 점수 써주세요. 맨 위에. 땡큐. 빨리 써주세요. 빨리. 맞은 개수 써주세요. 터키 아이스크림이 꿈인가 봐요. 키리키예요. 아니에요. 바뀌었잖아요. 뭐가 바뀌어? 트르키의 아이스크림. 튀르키예 아이스크림 말씀하신 거죠? 자, 요거 전달 좀 해주세요. 네, 전달해줄게. 영어 프린트 섞여서 들어왔다. 찾고 있겠구만. 뭐야? 아니, 팬분해를 왜 갑자기 하고 있어? 어떤 애가 바꿔놨어요? 어떤 애가 바꿔놨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괜찮아. 자, 영상으로 혹시 보시는 분들은 단톡방에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받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속 진행할게요. 2개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 2개만 하고 갑시다. 우리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2지문 하고 갈 거야. 심지어 두 번째 문제는 2문제짜리 문제라서 되게 짧아요. 글도 짧고 오늘 부지런히 하면 금방 끝날 수 있으니까 좀만 힘내봅시다. 자, 첫 번째 지문은 방금 배운 걸 써먹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지문은 방금 배운 걸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인문철학 지문인데요.
자, 오늘 계속 말했지만 인문철학 지문은 논제가 등장하는데 이 논제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이 나와 있어요. 왜 그래? 왜 그래? 저분이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저기 또 앞 건물에서 햇빛 비쳐가지고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자리를 옮기면 돼요. 왜 고통받고 있어요, 여기서? 이 지문은 논제가 마찬가지로 숨겨져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숨겨져 있어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2명 나왔잖아요. 2명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같은 팀끼리 묶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뭐 훈련하는 거냐면 아까 동의로 찾기 훈련했었죠. 같은 말 찾기 훈련했었지. 수분 포텐셜이 무례함과 같은 말이다 이런 거 훈련했었잖아. 이번 지문에서 뭐 훈련할 거냐면 상대어 찾기 훈련할 거예요. 상대어 반대되는 말입니다. 짝이 되는 말이에요. 특히 인문철학 지문 풀 때 이거 찾아주면 이해 못해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진짜로 다 맞출 수 있어요. 가볼게요. 이거 잘 써먹어봐 배워서. 이 글은 팀이 2팀 정도 등장할 건데 자, 뭐 해야 되냐 지금 1, 2문단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돼요. 1, 2문단을 읽어서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자, 1, 2문단 먼저 읽어봐요. 나 잠깐 뭐 좀 쓰고 있을게. 아우 힘들어. 1, 2문단 빨리 읽어봐. 다 읽어서? 그걸 알아야 돼요. 모르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이거 고2 교육청 겁니다. 고3 거 아니에요. 고2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선엄 정도의 어휘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번 자네는 없었었다. 어휘 테스트 때 한번 봤었어요. 다 읽었나요? 이 문단까지? 이 문단까지 읽으면 되는데 일단 내가 여기다 써놨거든요. 처음에는 근대 철학은 하면서 시작해요. 근대 과학의 양적 크기 중시하는 사고를 수용하면서 발전했대요. 근대 철학은 양적인 크기를 중요시하는 걸 받아들였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잠깐 고대 과학이 나와요. 얘들은 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질을 추구했대요. 즉, 근데 논제가 지금 숨겨져 있죠. 논제가 안 나오죠. 언제씨 어디 봐요. 논제가 안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무언가 얘기가 막 나오는데 무슨 얘기에 대한 건지가 따로 없어요. 자, 다시 찾아봐요.
이 질적인 측면을 중시했다는데 뭐를 할 때 질적인 측면을 중시했대요? 고대 과학이. 빨리 찾아봐요. 아니 어디가 뭐 사물 변화 괜찮아요? 사물이 변화하는 거를 규명하기 위해 질적인 측면을 중시했대요. 이 고대 과학이. 자, 그럼 이 글의 논제는 이 아저씨들이 뭔가 떠들기를 할 건데 뭐에 대한 떠들미일까? 뭐에 대한 논제일까 하면 사물 변화라는 단서가 하나 나왔어요. 아, 이게 뭔지는 아직 우리가 안 잡혀요. 갈릴레오가 뭐라고 말했는지 볼래요? 자, 갈릴레오가 자연이라는 책을 펴보라 수로 가득 차 있다는 바람에 나타나들 양적으로 수치할 수 있는 즉, 자, 네 번째 줄 밑줄 치세요. 네 번째 줄 즉 찾았나요? 양화할 수 있는 것을 과학으로 간주했다. 갈릴레오 아저씨 양을 사용했어요.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거 뭐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 과학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양으로 되는 거다라고 했대요. 고대 과학하고 다르죠. 상대어 잡히나요? 아, 고대 과학은 질적인 측면을 사물 변화로 봤는데 근대 과학에서는 갈릴레오가 양적인 측면을 과학으로 간주한다. 그래도 우리가 안 보이는 게 뭐예요? 얘들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물 변화? 과학 간주? 뭐 없어요. 잘 안 보여. 조금 더 가볼게요. 케플러는 뭐라고 하는지 뭐냐면 1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1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대하여 찾으셨나요? 대하여 밑줄 치세요. 기하 같은 수학적 관점의 선험적 태도. 아우 길다. 케플러가 한 말은 기하학 같은 거고요. 기하학 같은 수학적 관점의 선험. 이거를 봤는데 이 선험을적 태도를 취했대요. 뭐에 대하여? 야 빨리 대답해봐. 방금 읽은 문장 주어가 뭐야? 아니 주어가 아니라 맨 앞에 뭐라고 써있어? 이 문장에 지금 읽은 문장의 맨 앞에 뭐에 대하여? 자연세계. 자연세계에 대하여.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되거든요. 자, 얘들이 지금 논제가 뭘까요? 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 세계입니다. 세계. 멍미하지? 여러분들 문학에서의 세계 혹시 들어봤어요? 문학. 뭐를 세계라고 하니? 이것은 자아는 세계와의 대립이고 이걸 외적 갈등이라 한다.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외적 요소들을 세계라고 해요. 아 근데 외적 요소는 또 뭔데요? 이거야. 자아 외부를 외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자아, 나의 내면, 심리 이런 거 바깥의 것들을 외적 요소로 하는데요. 세상이요. 자, 칠판, 뭐 공기의 흐름, 대기, 우주 뭐 이런 것들이 다 세계예요. 세계, 과학 이런 것들을 모두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 안 잡혀요,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지문이었어. 데카르트 아저씨는 뭐라고 하는지 마저 볼게요. 이 문단 와보세요. 자, 아 참 선험이 뭐냐고 있었죠. 상대어 미리 힌트 줄게요. 선험이랑 반대된 말 혹시 아시는 분? 반대말 상대어. 험은 알아차리다라는 뜻이에요. 선은 먼저. 후험이라고 안 하고요. 이거 한 다음 알아차린다는 뜻이 있는데 이거. 자, 오수병은 늙었다를 알기 위해서, 험하기 위해서는 미리 알 수는 없어요. 뭐 하고 알았어요? 봐서. 보다? 이게 뭐야? 감각한 거지. 감각하다를 한 글자로. 빨리 눈치봐. 험으로 끝나는 말 뭐 있어? 니지 아는 게. 경험. 경이 바로 감각하여 인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각하지 않고 알아차린 것. 감각하고 알아낸 것. 자, 지금 케플러와 갈릴레오는 고대 과학과 다르게 선험적인 것으로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선험적인 거 감각기관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게 아닌 다른 거겠지. 그걸 데카르트가 설명해 줍니다. 김재훈 씨 오늘 공부했잖아. 이 경험은 구체야 추상이야? 그럼 이 경은? 구체. 자, 감각하여 아는 거. 감각하여 알아차린 것을 구체적이라고 한다고. 됐지? 이 경험이 구체예요. 선험이 추상이었네요.
데카르트 뭐라고 말하는지 이 문단 와보세요. 자, 첫 줄 보세요. 특히 수학에 심취했던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는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 직관을 통해 인식한 것들로 세계의 접근. 다 끝났네요. 논제까지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관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데 세계에 접근하려고 하는데요. 세계에 접근. 자, 바로 세계를 어떻게 접근해서 세계를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논제이었습니다. 직관이요. 근데 이 아저씨의 직관은 좀 특이합니다. 뭔지 볼게요. 설명을 해주네요. 계속 읽을게. 직관은 순수한 이성. 참고 해봐. 순수한 정신. 이성의 빛에서 유래한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을까요? 뭐예요? 구체야 추상이야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추상인 거 눈치챘나요? 예, 바로 얘들은 감각기관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닌 감각기관으로 인지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바로 정신과 이성으로 세계를 파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근대 철학자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게 바로 첫 번째 읽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어렵죠 조금? 데카르트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데카르트를 힌트를 좀 주고 싶은데 데카르트 뭐 하는 아저씨인지 아세요? 철학자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야, 조금 오글거리지만 데카르트 제일 유명한 말 뭐 있어? 안 해. 알아? 데카르트 말 중에 제일 유명한 거. 신은 죽었다? 그건 니체야. 데카르트 아니야. 그리고 신의 존재를 규명한 사람이 데카르트야. 좀 달라. 좀 반대의 사람을 꺼내왔어. 그리고 시기적으로 한 200년, 2000년 차이 나. 니체는. 데카르트에서 제일 유명한 그거 나는 생각한다 뭐 고로 존재한다 그거 있잖아. 그게 뭔지 아세요? 팁을 한번 들어봐봐요. 피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요. 진리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헤맨 사람이에요. 진리란 무엇일까? 진짜 진리, 부정할 수 없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진리가 있을까라고 찾아 헤매요. 자, 여러분들하고 해볼까? 우리도 진리를 찾아보자고. 원지 혹시 이거 검은색 맞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거가 뭐죠? 이걸 검색해서 생각하는 근거가 뭐죠? 뭐 때문에? 봤으니까잖아. 시각 정보 때문이지. 여러분들 이걸 검은색이라고 판정한 이유는 시각 정보 때문에 그렇다고. 잠깐만, 여러분들의 시각이 100% 항상 맞나요? 아니지. 잘못 볼 때도 많고요. 어두워지면 잘 안 보이고요. 심지어 잘 보여도 착시 현상 같은 거 해봤죠. 분명히 꼬아져 있는 것 같은데 직선이래. 막 이런 것들요. 즉 인간의 시각은 100% 진리를 증명하지 못하네요. 자, 이게 검은색이다 100% 진리가 아니게 됐네요. 그래서 계속 찾는 거예요. 진리랑 무엇일까? 있을까 없을까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없다. 진리는 없다라고 이 아저씨가 말해요. 그런 거 없다. 그럼 이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개 좋아요. 윤리 공부하신 분 있죠? 에피쿠로스 학파의 아타락시아 들어봤죠? 안 배웠어요. 들어보지도 못했냐? 에피쿠로스 물음표는 좀 뭐야? 그래서 이 아저씨가 뭐에 도달하면 아타락시아에 도달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평화 상태예요. 진리가 어차피 존재하지 않으니 찾으려 고통받고 노력할 필요 없다. 지금 존재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면 된다. 이게 회의론자예요. 고대 그리스에. 근데 이 말을 듣고 데카르트 씨가 빡이 쳐요. 아니 뭔 개소리야. 그건 니들이 못 찾은 거지. 나는 찾아볼 거야. 기다려봐 하고서 찾아요. 자, 감각기관은 100%가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감각기관에서 못 찾았고 대신 뭘 찾냐? 논리학, 수학을 갖고 와요. 수학을 갖고 와 데카르트가. 그래서 이걸 해봅니다. 자, 이건 100%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이거 검은색이 100%가 아닌 건 이제 알겠어요. 우리 눈의 근거가 100%가 맞지 않으니까. 이건 어때요? 100% 맞나요? 다들 힘들어? 100%가 아니라고 봅니다. 데카르트가. 이게 100% 맞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게요?
아니 이게 답이 원래는 6이야. 원래 6이야. 근데 이 악마의 숫자잖아. 자기를 그때마다 6을 부르니까 짜증이 나갖고 안 되겠다. 내가 사람들이 2 더하기 3, 5를 할 때마다 악마가 머릿속에 들어가서 6인데 5로 장난쳐놔야지 라고 해서 우리가 5라고 하는 거래요. 원래 6인데. 자, 지금 전혀 이해를 못 하셨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부정 자체가 불가능한 진리를 찾으려는 노력이에요. 부정 자체가 불가능해야 되는데 부정 자체가 가능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100%짜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근데 데카르트가 찾아냈어요. 그게 방금 말한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네.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믿어 의심치가 않아요. 내가 그래야 고민하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분명해요. 근데 생각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존재 자체가 현실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생각 자체가 성립하니까. 그게 부정할 수 없는 100% 진리로 찾은 게 바로 방금 말한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네. 그럼 내가 존재하는 거는 빼박 부정할 수 없는 진리군. 드디어 찾았다. 그게 데카르트의 명언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그러면 데카르트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몰래요? 아이고 졸려, 빨리 하자. 이 문단의 네 번째 줄 보세요. 이 문단의 네 번째 줄. 수 있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기 위해 에이 방금 그 짓거리요. 대상을 직관적으로 분절하여. 잘 봐. 대상을 직관적으로 분절한대요. 그래서 뭘 찾는데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순 본질을 찾는데요. 단순 본성이라고 써있네요. 이렇게 해서 찾은 거예요. 아까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다, 난 존재한다. 이게 바로 이게 찾은 거예요. 이 대상이 뭐게요? 이게 세계예요. 세계를 계속 쪼개본 거야. 그래서 단순 본성이라는 걸 최종적으로 찾아내서 세계를 이제 분석 확장해 간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세계를 접근하는 방법이었어요. 이제 뭐 하시냐? 3문단 읽어야 되거든요. 잠깐만. 얘들 같은 팀 같아요? 다른 팀 같아요? 고대과학 빼고 같은 팀이에요. 같은 팀. 1문단 첫 줄이 바로 그것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둘이 같은 팀으로. 그래서 이건 같은 말입니다. 오늘 뭐 하기로 했죠? 상대어 찾기 훈련하기로 했죠? 이제 이거랑 반대되는 입장이 나타날 거예요. 다른 입장이 나올 거야. 뭐에 대해서? 세계를 어떻게 접근할 건가? 세계의 진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는 다른 입장을 나온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기랑 반대되는 말을 한다는 거를 눈치를 채준다면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3, 4문단, 두 문단이죠. 읽어보세요. 빨리 하자. 뭐해? 너무 말을 하지 그럼. 읽어봐. 아 맞다. 그렇게 됐구나. 미안하다. 오수병이 싸구려 프린터 사줘갖고. 응? 3, 4문단 다 읽었어? 3, 4문단 다 읽었어? 응? 읽었어? 응. 그럼 종빈아 너한테 물어보자. 누구 나와요? 아이씨. 민준이 어디 봐? 이거 지금 읽어? 아니요, 저 여기. 아 그래. 저기였구나.
좀 흐리멍텅하네. 이것 때문에 눈부시다는 거였군요. 평소에는 그냥 그림자 놀이 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하는데 꼭 이럴 땐 하고 싶죠. 다 읽었죠? 산삼문단 누구 나오나요? 네, 이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죠? 어느 시대 때 인물이죠? 현대 철학자 베르그송이 등장합니다. 이 아저씨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고. 산문단 보세요. 두 번째 줄, 첫 줄, 산문단 줄 끝부분. 산문단 첫 줄 끝부분. 그는 이성이 세계를 분절시키며 질적인 시간마저 양적으로 쪼개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자, 누구 얘기한 거야? 데카르트 얘기잖아. 데카르트, 네가 이성으로 지금 세계를 쪼개고 있어, 분절하고 있어. 그리고 시간을, 질적인 시간을 양으로 구분하고 있어. 갈릴레오 얘기잖아요. 자, 이 말에 힌트가 있어요. 이 사람은 베르구송은 시간을 뭐라고 본 거야? 양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봐, 질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봐. 질적으로 파악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아닌가요? 이게 나와 있잖아 방금. 질적인 시간마저 양적으로 쪼개는 일을 하고 있어 이성이. 계속 읽을게요. 베르구송은 세 개의 사물들이 서로 경계가 모호한 채로 연속적인 전체를 이루고, 자, 세 개의 사물들이 세 개가 어떻게 되어 있대요? 연속적으로 되어 있대요. 서로 관계 맺고 있대요. 자, 상대어 매칭 되나요? 근대 과학에서는 양의 개념으로서 파악했다면 베르구송은 기본적으로 질적인 상황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계를 분절시켰던 게 데카르트 근대 철학자였다면 이 아저씨는 연속된 걸로 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상대어로 잡혀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자, 아직 뭐가 안 나왔냐? 입장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자고 할까? 뭐 나올 차례예요? 야, 고수들은 이게 보여요. 어디 갔어? 나도 고수가 아닌가 보다. 이거 아까 선호이 뭐냐고 물어봤죠. 이 얘기 그대로 나올 차례예요. 세상을 경험적으로 바라보라고 할 거예요. 자, 야, 사문단 봐봐요. 그래서 베르구송은 세계를 통찰하기 위한 방법, 세계를 통찰하기 위한 게 논제였지. 이성 대신 직관과 지속을 제시한대요. 근데 그 직관이 뭐냐? 이게 경험이 돼요. 이 사람의 직관은 경험이었어요. 아까 데카르트의 직관은 정신과 이성이었다면 이 베르구송의 직관은 경험, 감각이었습니다. 선험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지문이었어요. 너무 어렵나? 여러분들 이거 고위교육청이에요. 2018 9평이라 되어 있잖아요. 고위 9월 모의고사예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고교 과정에 평가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다음 쪽 5쪽 보세요. 첫 줄 볼까요? 한편 베르구송은 공간과 통합은 지속되는 시간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근대 철학의 이성론은 시간을 분절하여 공간 안의 정지 상태를 보았는데, 자, 아까 빠져있는 게 있었어요. 이 근대 철학자들은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말이 없었는데 지금 급하게 추가해 줍니다. 시간을 분절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정지되어 있는 것이다. 양적으로 파악한다. 이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도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베르구송은 뭐라 보냐? 계속 흐르는 거라서 시간적인 영향으로 형성된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면 설명 다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면 무난한 지문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것도 빡세. 근데 이 지문은 여기서 안 끝나요. 두 문단이 남아있어요. 뭐냐? 이 베르그송의 영향을 받은 미술이 나옵니다. 예술 지문이 같이 섞여 있어요. 이것까지 읽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두 문단 남은 거 읽으시고 총 6문제입니다. 풀어보시고요. 만약에 미리 풀어서 시간이 좀 남으면 그 옆에 두 문제짜리 리트도 있습니다. 미리 한번 풀어보시죠. 자, 풀 시간 넉넉히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봐요. 너 리트 풀어. 아니, 됐고요. 그거나 푸세요. 님 리트까지 못 가요.
피곤하다. 마지막 문단에서 후반 부분에서 이제 미술 중에 인상주의가 등장한 거 괜찮아요? 얘들 누구의 영향을 받았대요? 미리 말하고 갔죠. 베르그송의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인상주의입니다. 아까 뭐라고 하는지 봐봐요. 인상주의가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분절됨 없이 경계를 흐리게 표현했다. 그림 간의 배경과 대상 간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흐리게 표현했대요. 이거 왜 그런 거야? 뭐 갖고 온 거예요? 이거 세 개가 연속되어 있으니까 경계를 흐리게 표현한 거야. 인상주의 미술학자들이. 저기 읽긴 읽었고 풀었죠 지금? 문제 봅시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았어요. 1번의 답은 여기까지 했는데 설마 틀렸겠어요? 4번이죠. 조여가 맞았어? 그래? 되게 자신감 있는 얼굴이 표정이 느껴져갖고 2번의 답은 자 요거는 키워드만 기억하면 놓쳐요. 근데 풀 수 있어요. 2번의 답은 5번인데요. 왜 틀렸는지 볼래요? 근대 철학에서 데카르트죠?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것으로 개념하기 위해 좋아 지속적으로 단순 본성을 분절하였다. 아예 아니지. 대상을 분절하여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순 본성을 찾은 거지 단순 본성을 분절한 것이 아니죠. 과정 순서의 문제입니다. 5번 틀렸어요. 자, 3번 쉽게 나오죠. 이제 이런 거. 답 3번 그대로 해주시면 되죠. 순수한 이성은 근대 철학에서 세계를 파악하는 관점이었지. 4번도 역시 키워드로 바로 풀립니다. 같이 볼까요? 야, 일단 자,